헐리우드와 거대 미디어의 타락. 이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주는 흥미로운 일화가 몇 가지 있다. 그 한 가지로 1992년 콜로라도에서 우주 비행사인 브라이언 오리어리 박사와 함께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을 때 연구자들을 만나러 개인적인 휴가를 내어왔다고 말하는 한 여성이 접근해 왔다. 그녀는 MK 대령의 동료였고 지금은 그의 아내인데 자신이 저널리스트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실 대령과 함께 심리전 프로젝트에서 일했는데 그녀의 전문 분야는 향정신성, 전자심령 감응 무기, 마인드 컨트롤 무기, 그리고 비치명적 무기 시스템으로 잘못 불리고 있는 분야이다. 이들 전자기 무기 시스템은 때로는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며 이른바 스칼라 전자기 종파를 사용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내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나는 먼 곳에 가 있었고 그녀는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에밀리는 정말이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친절함의 전형인 멋진 사람이다. 이 여성은 전화로 말했다. 이 모임에 들어가려면 내가 정확히 누구랑 자야 하죠? 그것도 내 아내에게. 그 일이 스파이 집단 및 UFO 문화의 미치광이들과의 첫 대면이었고 그때부터 일은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의 됨됨이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전부이다.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지구 위의 그 어떤 하위 문화나 환경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열하고 불쾌하며 타락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다. 장담한다. 하지만 정반대의 멋진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강의에 왔던 도로시 입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오스카상을 받은 매우 벌 입스의 아내이다. 입스 씨는 닉슨가와 레이건가 그리고 다른 많은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었고 32도 지휘의 프리메이슨이었다. 도로시는 강의가 끝난 뒤 무척 흥분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집에 함께 가서 남편을 만나자고 했다. 나는 우리가 외계 존재들과 접촉할 계획이었던 맥과이어 목장에 함께 간 다음 그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덴버에서의 컨퍼런스가 끝나고 우리는 와이오밍 주의 라라미 외곽에 있는 맥과이어 목장으로 갔다. 우리는 그곳에 해질 무렵에 도착했고 접촉을 위한 프로토콜을 시도했다. 해가 지자마자 갑자기 빛나는 디스크 형태의 UFO가 구름 위에 나타나서 맴돌았다. 그것은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빛을 깜빡이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도로시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설명했다.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들은 우리가 언제 밖으로 나가서 CEO 프로토콜을 할지를 알고 있었다. 흔히 우리가 이 이벤트를 하려는 장소에 도착할 때면 외계 존재들은 이미 그곳에 와 있다고 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곳과 도착하는 시간을 내게 그들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도로시는 놀라워하며 외쳤다. 제 남편은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는 덴버를 떠나 시애틀로 날아갔고 다시 차로 그들의 수상 가옥이 있는 워싱턴주 아나코티스까지 갔다. 벌과 나는 금방 친구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의 그의 모습은 정확히 그의 참 모습이다. 분명 그는 20세기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비밀들, 기술들, 외계 존재와의 접촉과 같은 많은 주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항상 흥미롭고 괴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도로시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분은 당신이 소개해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건전하게 미친 사람이군. 그는 우리가 다루는 일이 얼마나 참신한지를 놓고 볼 때 거기 많은 심오한 차원들이 깃들어 있고 우리의 접근 방식이 무척 이성적이고 건전하다는 점을 이해했다. 도로시는 처음에는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정보 및 국가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과 어느 정도 깊이 접속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에게 말했다. 가족이 NSA의 고위직 사람들과 깊은 연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가지 문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1962년 문서의 사본이 있었다. 그것에는 프로젝트 문더스트, 프로젝트 46과 같은 암호명이 붙어 있었는데 극비로 분류되었고 그동안 기밀 해제되지 않은 문서였다.
나는 그것은 입수했고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 이 문서는 마릴린 먼로를 도청해서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한 기록이었다. 이 문서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서 인증자에 의해 입증되었다. 어떤 FBI 요원이 내게 말했다. 선생은 이 문서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마다 몇 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고 수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정말로요? 나는 이미 수천 명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어서 쇠고랑을 채워보시죠. 첫 번째 전화는 변호사가 아닌 테드 코펠이나 레리 킹에게 할 겁니다. 그는 미친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었다. 농담하는 것 같아요? 어서 해보세요.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나가겠죠. 비밀 첩보원들이 케네디를 죽이기에 앞서 마릴린 먼로를 죽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응급실 의사가 감옥에 가다. 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가길 바라는 겁니까? 어서 체포해보세요. 그는 다소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흔들다가 그냥 떠났다. 우리는 그 첩보원에 대한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 이 문서는 케네디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화나고 상처 입은 마릴린 먼로가 로버트 케네디와 그녀의 친구이자 뉴욕의 유명 인사인 한 미술상에게 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잭 케네디가 1940년대 뉴멕시코에 추락하여 수거한 우주에서 온 비행 물체들에 대해 말해준 내용을 공개할 거라는 말을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그곳에서 외계 우주선과 그 잔해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녀에게 털어놓았던 것이다. 여전히 극적인 이 문서에 적힌 날짜는 마릴린 먼로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전날이었다. 나는 또한 그녀가 죽은 시간까지 그녀를 도청하고 감시하는 일을 도왔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정보와 직원들과 함께 있던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는 그들이 실제로 마릴린 먼로를 어떻게 죽였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미국 정보 계통의 제거 요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문서에 CIA의 전설적이고 광적인 스파이 사냥꾼이면서 누설 방지 전문가인 제임스 앵글턴의 서명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이 생각에 이 문서는 마릴린 먼로를 살해하라는 승낙서이다. 그것은 이 문서에 그녀가 절박하게 하려고 했던 일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메리 메이어의 살해에 관한 비슷한 문서를 가진 사람과 지금 일하고 있다. 메리 메이어는 오랫동안 잭 케네디 정보였는데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64년 조지타운 시오우냐에서 저격당했다.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왜 메이어를 살해했는지를 말해주는 정보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들이 마릴린 먼로를 살해한 것과 같은 이유였다. 이런 내용들을 벌에게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릴린 먼로와 나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그녀가 살해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왜 그랬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군요. 벌이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로버트 레이건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그는 내가 여러 출처를 통해 들은 정보들이 진위를 확인해 주었다. 그 일례로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미지와의 조우를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관람했던 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이 영화는 사실 다큐멘터리 또는 다큐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스필버그가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 비밀스럽게 접촉해서 확보했던 공군 기록에서 따온 것이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백악관에서 영화를 함께 보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어느 정도나 진실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2명밖에 없군. 이 사실은 두 사람의 증인들이 서로 따로 나에게 말해준 것이다. 비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통제점들 가운데 하나는 대중문화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과 헐리우드와 거대 미디어들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 헐리우드와 거대 미디어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림자 정보의 이권이 아주 깊이 침투해 있다. 물론 여러분이 벌 입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 것이다.
따라서 그들과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연결되었고 나는 많은 유명 인사들과 만나게 되었다. 이러한 만남들로 나는 UFO 문제가 공개적인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며 그것을 비밀로 지키기 위해 암살과 살인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헐리우드와 영화계와 미디어 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착화되는 이 통제점들로 인해 강탈당하고 공두박질 치고 있었다. 나는 강렬한 궁극주의와 외계 혐오적인 내용 없이는 외계 존재들에 관한 영화를 사실상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미지와의 조우와 E.T. 같은 영화들도 있지만 우리는 인디펜던스 데이와 맨인 블랙이나 화성 침공 같은 바보 같은 영화들도 보아왔다. 이 영화들은 모두가 침공이나 군사적인 충돌을 주제로 담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중들이 이런 종류의 선전에 세뇌되어 적대적인 외계인이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 헐리우드 그리고 일반적인 미디어들은 그 중요한 통제점들이다. 도로시에게 CEO 프로토콜을 가르쳐 준 뒤에 그녀는 어느 오후 워싱턴주 아나코티스의 바닷가에 앉아서 그것을 연습하기로 했다. 그녀는 손녀와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UFO가 나타났다. 그것은 구름 속을 드나들면서 그녀와 소통하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손녀딸은 우와 할머니 저거 보세요 라고 말했다. 도로시가 외계 존재들과 연결하고 접촉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 그때였다. 1990년대에 있었던 LA 로스리지 지진 때 도로시는 태평양 시간으로 오전 4시 30분에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현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황금빛 광선을 보았다. 그녀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보자 나무 꼭대기 바로 위에 커다란 외계 비행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빗줄기 속에 있었다. 그녀는 즉각적으로 정신적인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두려워 마세요.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LA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바로 그때가 로스리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다. 그 친구는 말했다. 여기 지금 지진이 생겼어. 하지만 여기 있는 걸 믿지 못할 거야. 접시처럼 생긴 비행선이 황금빛 광선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지금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네. 두려워 마세요.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야. 그것은 같은 시간에 비행체에서 나온 황금빛 광선 속에서 받은 정확히 같은 메시지였다. 마치 공간적으로 전혀 분리되지 않았거나 외계 비행선이 동시에 두 곳에 있었던 것만 같았다. 도로시는 내게 전화해서 일어난 일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세상에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포함하는 여러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며 이 외계 존재들은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지구를 안정시키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도울 것이라고 답해 주었다. 내가 199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열린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단체인 멘사의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을 때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주류 과학계의 자료들을 근거로 과학적인 발표를 했다. 내 발표가 끝났을 때 한 노령의 남성이 일어서서 말했다. 나는 아무개 박사요. 나는 멘사와 영국 정부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이 내용에 털끝만한 진실이라도 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게요. 게다가 당신 같은 지성인이 그런 쓸데없는 짓에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점이 몹시 실망스럽소.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발갛게 달아 있었다. 그것도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말했다.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진실이라는 10%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리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기술과 수천만 동안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가난이 사라지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제 경력과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 덧붙이자면 우리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지금도 횃불과 양초로
불 밝혀진 케임브리지의 대형 홀에서 만찬을 가졌다. 내가 만찬장을 떠날 때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들이 들렸다. 뚜벅뚜벅. 뒤를 돌아보니 내 발표에 흥분했던 노잔 과학자와 함께 있던 두 젊은 과학자가 다가왔다. 아무개 박사님의 행동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따끔하게 혼났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저명한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그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정말로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지난 60년 동안 가르쳐온 모든 것들이 쓰레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다. 맙소사,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아는 과학과 물리학이란 동화 정도일 뿐이다. 유치원 수준의 과학이 아닌가. 하지만 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이 케임브리지의 저명한 과학자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런 일은 내가 반복해서 보아왔던 현상이다. 나는 힐 로튼, 국방정보국 국장 또는 국립과학재단의 고위 과학자들과 같은 사람들 속으로 걸어들어가 이 정보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했던 불운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를 벗어나 있는 비밀 활동들, 기술, 과학의 권력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들은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맛대로 사용되는 장기판의 졸 또는 기계 톱니바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력과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들은 예측 가능한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분노, 부정, 수용, 그리고 두려움. 1990년대 중반 나는 노에틱 사이언스 연구소 이사회로부터 브리핑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곳에는 연구소 설립자와 많은 저명 인사들이 참석해 있었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과 그 증거들을 말해 주었다. 그들 중에는 허위 정보들을 가진 사람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한때 이 분야에서 좋은 목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지만 정보 계통의 이해관계로 변심한 사람들이었다. 그림자 정부에 속한 사람이 발표하면서 말했다. 그것은 모두 근거 없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작은 공들이 간혹 목격되기도 합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이 분야에 대해 저술했던 모든 강력한 증거들을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있었다.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정중하게 말했다. 글쎄요, 그와는 반대로. 그도 역시 반론을 제기했다. 물론 이것들은 간차원적이기 때문에 이 물리학 세계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글쎄요, 꽃이 간차원적이라고 보면 이 간차원적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 한 송이는 꽃의 물리적 실제에서부터 그 안에 깃들인 아스트랄 형태에 이르기까지 꽃의 일상적 관념인 관념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창조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의식을 가진 지성이 꽃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간차원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계속했다.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 안에 무한한 마음으로 가는 통로를 갖고 있고 모든 우주가 그 무한한 마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당신의 관념 형태라고 부르는 실제 몸도 그렇죠. 또 당신에게서 당신의 육체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아스트랄체, 곧 자각몽을 꿀 때나 다른 어떤 데에 몸을 떠나 날아다니는 빛의 몸입니다. 나는 이어나갔다. 인간은 전적으로 간차원적 또는 초차원적인 존재이며 창조의 모든 순수하고 무한한 수준을 망라하며 육체라는 최대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차원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걸까요? 그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간차원적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충분한 차원들과 접촉하고 있느냐입니다. 인도의 어느 요기가 몸을 비물질화시켜서 눈앞에서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지나 어떤 물체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계 문명은 정신력과 기술력 모두를 이용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외계 기술에 간차원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외계 생명체가 아니거나 혹은 육체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A 아니면 B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논쟁은 두 사람이 오렌지를 두고 둥근 것이냐 아니면 오렌지색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렌지는 둥글면서도 오렌지색을 갖추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 밤 우리는 폴과 다이앤 템플 부부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들은 벤처 자본가이며 캘리포니아주 산 라파엘 근처에 있는 조지 루카스의 목장 옆에 넓은 토지를 갖고 있다. 상원 의원인 클라이번 펠도 그곳에 왔다. 펠 의원은 그야말로 우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본보기다. 그는 깨달은 사람이었다. 펠 의원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나는 그의 스태프들과 보좌관들 일부와 함께 일했었다. 산 라파엘의 언덕 위에 있는 집에서 그를 만난 것은 그의 인연 덕택이었다. 펠 의원과 에밀리와 나는 중정을 함께 열린 커다란 라리크 장식문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별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펠 의원은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나를 바라다보며 말했다. 닥터 그리어, 나는 여러 해 동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어요. 또한 잭 케네디가 하원 의원일 때부터 의회에 있었어요. 모든 위원회에서 일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리고 속 시원한 답을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가 물었다. 한번 와서 내 직원들에게 이 주제에 대해 브리핑해주고 닥터 그리어가 아는 내용을 우리와 나눠줄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의원님.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들이 내게 알려주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몇 가지 이유를 말해주었다. 왜? 라는 질문은 항상 대답하기 가장 어렵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 의원님, 상원에서 진정으로 깨달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인 의원님마저도 그러신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원님은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주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은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에서는 배척당해 오셨습니다. 나는 하늘 위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는 나를 보며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다. 닥터 그리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같은 분들이 외계 존재들과 접촉하고 그 기술들과 그들과의 관계를 주도하는 데 인류의 선도자가 되셨어야 했습니다. 그 도둑 정치 집단들이 그들을 우리에게서 훔쳐가도록 놔두는 대신 말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원과 상원에 계셨던 기간 내내 의원님께서는 이 세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방해받아 오셨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가슴 저미는 순간이었다. 나는 펠 의원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느꼈다. 그가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는 물론 미국 헌법상의 명령 계통에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잘 다룰 수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지 못해왔던 사람들이 모두 이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펠 의원과 버드 상원 의원 그리고 브라이언 상원 의원은 밀려났고 이 문제 전체가 합법적인 관리 체계로부터 강탈당하여 불법적인 비밀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다. 때로 이런 질문을 받는다. 의회의 일부 구성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 세력의 일부가 아닌가요? 그렇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현 상황을 고수하는 데 중심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이자 의회 차원에서 정보를 차단하는 중요한 통제점은 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고위 상원 위원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전직 하원 의원이었던 고 조지 브라운도 이 집단에 관련되어 있었고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비밀을 지키는 데 책임이 있었다.
비밀 유지에 협조하고 있는 그 밖의 사람들로는 정보 특위 전직 위원장이었고 최근 CIA 국장을 역임한 포토 고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의 가족과 친분이 있는 우리 동료를 통해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사실 이 기관들 안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제점이 되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 이 배우들은 의회의 동료들에게 가서 말한다. 극비 사항에 접근해 왔는데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더라니까. 그들의 동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 여러 해 동안 비밀 정부는 비밀을 지키고 그것에 관한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의 핵심적인 통제점들인 공작원들을 항상 배치해 왔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들과 모든 의회 그리고 모든 큰 종교 조직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학계와 과학계에도 이와 비슷하게 뚫고 들어가 있다. 그 여행 도중에 나는 YH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놀라우리만큼 영적이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여성으로 신사상에 관한 중요한 책들을 처음으로 출판하였으며 우리의 중요한 후원자이다. 그녀의 남편은 군에 몸담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UFO에 관해 길고도 재미있는 토론을 했다. YH가 내게 알려준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녀가 이 프로젝트들에 비밀스럽게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해 동안 친분을 쌓았다는 점이다. 그녀는 안드리아 푸할리히 IBM의 마르셀 보겔 및 여러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들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지식은 이 어둠의 비밀 세력의 기술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여 명령 계통에 보고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들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이중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으로 영점 에너지를 다루는 한 물리학자가 있다. 그는 YH에게 자신이 실제로 활용 가능한 프리 에너지와 영점 에너지 장치들에 대해 알고 있지만 자신이 NSA와 해군 정보국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이 물리학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정보원임을 내게 직접 말했다. 그가 YH에게 설명해준 내용은 내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연민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지만 동시에 어떤 혐오감도 느끼게 해주었다. 그는 진실이 밝혀지고 지구를 구하는 새 에너지 기술들이 실제로 이용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가 아는 내용을 누설하면 그의 가족과 아이들은 틀림없이 죽게 되리라고 말했다. 그는 직업상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겼지만 그의 존재 전체는 세상이 이 놀라운 청정 에너지의 새로운 원천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듯 싶다. 그래서 그는 깊이 갈등하고 있다. 그의 역할은 이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우린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그는 우리가 이 기술들을 가졌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말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공통적인 상황이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확신을 따르는 용기를 가지고 함께 모여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함께 모이면 안전하고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하지만 우리가 손을 내민 많은 어둠의 집단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공기를 30일은 더 마시고 싶군요. 그들의 두려움은 의무감보다 더 컸고 그들은 진실을 발설하는 순간 자신이 이미 죽은 목숨임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하원 의원인 크리스토퍼 콕스도 만났는데 그는 최근 증권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미국 대통령이 출마할 공화당의 최종 후보 명단에 올라있다. 하버드를 졸업한 그는 무척 영민한 사람으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많은 핵심 위원회들에서 활동했다. 콕스 의원을 아는 한 친구가 나더러 그에게 브리핑해 주기를 원했다. 이 친구는 세티의 후원자이면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IBM의 중역이다. 오래지 않아 콕스 의원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가 말했다. 이것이 사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나는 이에 대해 결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부 정말 중요한 위원들에게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나는 관련 당사자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것에서 배제되어버린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었고 또 이것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해주었다.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는 인터넷과 CNN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사실을 폭로하는 일만이 크리스토퍼 콕스처럼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가끔은 이러한 만남들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내가 도시로 나가서 호텔 방에 누워 있을 때면 스스로 이렇게 묻는다. 내가 말해줘야 할 사람이 여기에는 누가 있을까? 나는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내 의식이 누구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찾아 여행하도록 놔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나서 특정 장소에 그 사람이 거기 있게 되기를 요청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에 가면 그들이 정말로 있다. 나는 명상 속에서 그들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본다. 그들은 어렴풋하게 말한다. 낯설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라고 응수한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들은 항상 묻는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다 털어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예외 없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저는 SAICY라고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을 제대로 만난 것 같군요.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해 드리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전해 받는다.